그 노인을 살리면 내 목숨이 날아갈 것이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한양의 어두운 뒷골목. 24살의 머슴 강돌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억울한 누명으로 잃고 김대감 밑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던 강돌세에게 그날 밤의 선택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요. 노인을 등에 업고 달리는 강돌세의 뒤로 시퍼런 칼날을 든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망치던 강돌세는 노인의 품 안에서 차갑게 빛나는 옷가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노인의 물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고귀하고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뒤흔든 것은 살인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아니라 고관대작들이 줄을 지어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졌던 노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왜 조선의 권력자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을까요? 천민 강돌세가 등에 업었던 것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뒤집혀버린 조선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강돌세는 이 위험천만한 선행 끝에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천민 청년의 선행이 권력을 무너뜨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로는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졌고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초가집 골목은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진흙탕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24살의 청년 강돌세는 젖은 볏짚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터 끝자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강돌세의 어깨에는 주인 집인 김대감 댁으로 배달해야 할 숯더미가 한가득 실려 있었지요. 빗물에 젖은 숯은 평소보다 2배는 무거웠고 집신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흙탕물은 강돌세의 발가락 끝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강돌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김대감에게 진 빚 때문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종처럼 부려진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어린 시절 정직한 선비였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강돌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된 노동과 배고픔뿐이었지요. 빗줄기가 강돌세의 시야를 가렸지만 강돌세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김대감의 불호령과 함께 매질이 날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구석 버려진 수레더미 뒤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로만 알았으나 이내 사람의 목소리가 분명한 쇳소리 섞인 탄식이 이어졌지요. 강돌세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강돌세는 어깨에 맨 숯가마를 잠시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지요. 낡아 빠진 누더기는 이미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왼쪽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와 빗물과 섞여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는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돌세는 깜짝 놀라 노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시오. 강돌세가 노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짧은 비명과 같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상처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넘어지거나 긁힌 상처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에 깊숙이 베인 자국이었지요.
강돌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민으로 살아가며 험한 일을 많이 겪어보았지만 이렇게 생생한 혈양을 맡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김대감 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은 이미 늦어지고 있었고 이런 일에 엮였다가는 천민인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돌세는 차마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에서 과거 억울하게 쓰러져 가던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지요. 강돌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두운 장터에는 빗소리만이 가득할 뿐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강돌세는 결심한 듯 노인을 등에 업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금속음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멈추어라. 그 노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담벼락 너머에서 검은 삿갓을 쓴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같이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고 눈빛에서는 살기가 느껴졌지요. 사내들은 천천히 강돌세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강돌세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하였지요.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조여왔고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숯가마를 짊어졌던 단단한 팔뚝 위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한 걸음 다가오며 칼끝을 강돌세의 목 앞에 겨누었습니다. 천한 놈이 주제도 모르고 끼어드는구나. 그 노인을 살리면 내 목숨이 날아갈 것이다. 마지막 경고다. 비켜서라. 강돌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칼날의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에 닿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지만 등에 업힌 노인의 손이 강돌세의 옷자락을 아주 미세하게 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간절한 신호처럼 느껴졌지요. 강돌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이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돌세는 노인을 번쩍 업고 옆에 있던 숫수레를 발로 차 사내들의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사내들의 거친 욕설과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흙탕이 사방으로 튀었고 빗물은 눈을 찌를 듯 쏟아졌지만 강돌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숯가마를 나르며 단련된 다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나 죽음의 공포보다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집념이 더 컸습니다. 강돌세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달렸습니다. 익숙한 장터 지리를 이용해 좁은 담벼락 사이를 빠져나가고 쌓여있는 장작더미 뒤로 몸을 숨기기도 했지요. 뒤를 쫓던 사내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돌세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세로 보아 한양 전체를 뒤져서라도 노인을 찾아낼 기세였으니까요. 한참을 달린 끝에 강돌세는 자신이 사는 작은 오두막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김대감 댁 행랑채 구석에 붙어있는 쥐구멍 하나 막기 힘든 초라한 거처였지요. 강돌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노인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기름이 없어 등잔불도 켜지 못한 채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의 노인을 눕혔습니다. 노인의 숨소리는 아까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강돌세는 급한 대로 자신의 저고리를 찢어 노인의 어깨 상처를 지혈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노인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젖은 옷가지를 정리하던 강돌세의 손에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노인의 품 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주머니였습니다.
강돌쇠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보았을 때 구름 사이로 나온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양반들이 끼는 가락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맑고 투명한 청록색의 옥 위에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 장엄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강돌쇠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천민인 자신이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강돌쇠는 가락지를 손에 쥐고 노인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피와 흙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노인의 기품이 그제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이기에 자객들에게 쫓기고 있었으며 이런 엄청난 물건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강돌쇠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안함과 함께 기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강돌쇠는 옷가락지를 주머니에 다시 넣어 노인의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거셌고 멀리서 관원들의 것으로 보이는 횃불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돌쇠는 저고리 조각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방 안은 점점 서늘해지고 있었지요. 간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아침이었으나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피부를 눅눅하게 파고들었고 오두막 안에는 비린 혈향과 흙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지요. 강돌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빗줄기가 가만히 위에 누워있는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노인의 숨소리는 젖은 풀무질처럼 위태로웠고 상처를 감싼 저고리 조각은 이미 검붉은 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강돌쇠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김대감 댁으로 가서 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만약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객들이 들이닥치거나 혹은 노인이 이대로 숨을 거둔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곧불 약이라도 구해와야 했으나 강돌쇠의 주머니에는 단 한 푼의 엽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낙엽을 밟는 듯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강돌쇠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낫을 움켜쥐었습니다. 자객들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긴장감에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좁은 틈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함께 일하는 하녀 연화였습니다. 돌쇠 오라버니 안에 계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살피더니 얼른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지요. 연화의 품속에서는 작은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식어버린 주먹밥 2덩이와 종이에 정성스럽게 쌓인 가루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노인의 모습을 보고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오라버니, 정말로 사람을 데려오신 겁니까? 지금 대감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젯밤 장터에서 시신도 없이 피만 낭자한 현장이 발견되었다고 관아에서 포교들이 깔렸단 말입니다. 연화의 말에 강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대감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정의품 대신이었으나 실상은 자신의 불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런 김대감이 사람을 찾는 일에 관아까지 움직였다면 이 노인의 정체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강돌쇠는 연하가 가져온 약을 노인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하야, 김대감께서 직접 노인을 찾으라고 명하셨더냐? 연하는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연하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지요. 김대감은 평소에도 성정이 불같아 마음에 들지 않는 종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멍석마리를 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이토록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연하도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대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감댁 사랑채에는 다른 집 대감들도 여럿 모여 있습니다. 다들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는 옷가락지 하나를 찾아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이 노인을 내보내십시오. 이러다 오라버니 목숨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연하는 강돌쇠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연하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떨림이 강돌쇠의 마음속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강돌쇠는 노인의 머리맡에 숨겨둔 옷가락지를 떠올렸습니다. 김대감이 찾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노인은 김대감의 적이거나 혹은 김대감이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비밀을 간직한 인물일 것입니다. 강돌쇠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옷가락지를 들고 김대감에게 가서 노인의 위치를 밀고 한다면 자신의 빚은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 만한 보상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천민의 삶에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가 제 발로 찾아온 셈이었지요. 하지만 강돌쇠는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다시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살려달라며 간절하게 쥐었던 그 손길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못한다, 연하야. 이 어르신을 넘겨주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누명을 쓰고 돌아가실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셨을 게다. 나는 그때의 원통함을 잊지 못한다. 강돌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연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지요. 연하도 강돌쇠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품 안에서 수건 하나를 더 꺼내 노인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가끔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불안함을 더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징소리와 함께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김대감 댁 사병들이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오두막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돌쇠는 연하를 구석으로 숨기고 노인 위로 낡은 가마니를 덮었습니다. 강돌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어댔지요. 지프로 엮은 얇은 벽 너머로 사내들의 거친 대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근방에 머슴놈들 거처가 많으니 샅샅이 뒤져라. 늙은 놈 하나가 옷가락지를 들고 튀었다. 놓치는 놈은 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오두막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강돌쇠는 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지요. 만약 문이 열린다면 강돌쇠는 주저없이 낫을 휘두를 생각이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강돌쇠는 숨을 멈추고 어둠 속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사내들의 그림자가 문틀 사이로 비쳤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사내들은 이내 다른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오두막이라 설마 이런 곳에 숨어 있으랴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강돌쇠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연하는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요. 김대감의 추격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고
노인의 상태는 한시가 급했습니다. 강돌쇠는 노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으나 그 안에는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강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진실을 밝혀내고 부모님의 원통함을 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두막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강돌쇠는 노인의 머리맡을 지키며 긴 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두막 창호지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의 냉기는 조금 가셨으나 강돌쇠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그동안 강돌쇠는 김대감의 눈을 피해 산에서 약초를 캐오고 연하가 몰래 가져다 준 죽을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노인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거칠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돌쇠가 나무 그릇에 물을 담아 노인의 입술을 축여주던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노인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습니다. 오랜 세월 풍파를 겪어낸 듯한 지혜와 함께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노인은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아있는 강돌쇠를 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내 놈이 나를 구한 것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강돌쇠는 얼른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몸이 낮아졌던 것이지요. 예, 어르신. 장터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제 오두막으로 모셔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어깨의 통증 때문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노인은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강돌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강돌쇠의 짙은 눈썹과 우직한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을 간직한 듯한 깊은 눈매를 찬찬히 살폈지요.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믿기 힘든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이복의 청년, 내 성이 무엇이며 이름은 어찌 되느냐? 그리고 내 부친은 어떤 분이셨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돌쇠는 당황했습니다. 천민에게 이름을 묻는 이도 드물었거니와 이미 돌아가신 부친의 함자를 묻는 이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씨 성을 가진 돌쇠라 하옵니다. 제 아버님은 강자희자를 쓰시는 분이셨으나 10수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김대감 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돌쇠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강돌쇠의 팔뚝을 꽉 잡았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노인의 손가락 끝에서 뜨거운 전율이 느껴졌지요. 강희의 아들이었단 말이냐?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늘이 나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정녕 이것이었구나. 노인의 탄식 섞인 외침에 강돌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아는 듯한 노인의 반응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천민으로 살며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낯선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강돌쇠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제 아버님을 아십니까? 아버님은 그저 평범한 선비셨는데 왜 그런 고초를 겪으셔야 했는지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노인은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강돌세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범한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나의 가장 아끼는 제자였느니라. 당시 김대감이 저질렀던 엄청난 비리를 고발하려다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것이야. 내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나 결국 저들의 칼날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강돌세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뒤에 김대감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나 노인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라 의로운 분이셨고 자신은 원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머리맡에 놓인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강돌세는 그 안에 든 옷가락지를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가락지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락지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다. 전하께서 친히 내리신 밀부이자 김대감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한 비밀 장부가 숨겨진 곳을 여는 열쇠니라.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했다. 돌쇠야, 내가 나를 살린 것은 단순히 목숨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를 구한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돌세는 옷가락지의 무게가 새삼 다르게 느껴졌지요. 그것은 한 개인의 보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원한과 희망이 담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노인은 강돌세의 손을 덮어 쥐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김대감은 이미 눈치를 채고 한양 전체를 뒤지고 있을 게야. 너는 이 가락지를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말고 깊이 숨겨두거라. 내 몸이 조금 더 회복되면 그때 우리는 김대감의 심장부로 들어갈 것이다. 내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이 썩어 빠진 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올 것이야. 강돌세는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강돌세는 무릎을 치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김대감의 발밑에서 벌벌 떠는 머슴으로 살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당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돌세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불꽃보다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노인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나 강돌세는 옷가락지를 품 안에 꼭 품은 채 어둠 속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인의 상처는 기적처럼 아물어갔습니다. 강돌세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김대감 떼기를 거들며 의심을 피하려 노력했지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마당을 쓸면서도 강돌세의 신경은 온통 오두막에 있는 노인과 자신의 품속에 숨긴 옷가락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의심은 강돌세의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대감의 호출을 받고 사랑채 마당으로 불려간 강돌세는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대감은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대청마루에 앉아 거만한 자세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그 곁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병들과 포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차가운 눈빛이 강돌세를 훑어내렸습니다. 강돌세, 너 요새 통 보이지 않더구나. 일이 힘들어서 꾀를 부리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냐? 김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강돌세는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가슴장이 터질 듯이 뛰어댔으나 목소리만은 떨리지 않게 가다듬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요즘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마치면 바로 숙소로 돌아가 쉬고 있을 뿐입니다. 해량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안 좋다면서 산에는 왜 그리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냐? 누군가 내 놈이 산에서 약초를 캐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구나. 머슴놈이 무슨 대단한 병에 걸렸기에 비싼 약초를 직접 구하러 다닌단 말이냐. 김대감의 추궁에 강돌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대감은 담뱃대를 탁탁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대감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엎드려 있는 강돌쇠의 머리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비단 장화 끝이 강돌쇠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내 집안에 쥐새끼 한 마리가 숨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지. 장터에서 사라진 그 늙은 놈을 본 적이 있느냐? 혹여라도 그 놈을 감싸거나 숨겨주는 자가 있다면 그 가족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내 놈도 잘 알고 있겠지. 내 애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이다. 강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으나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노인도 자신도 그리고 연하까지도 위험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대감마님. 그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며 대감댁을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어찌 대감마님을 속이겠습니까? 강돌쇠의 대답에 김대감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대감은 강돌쇠의 어깨를 발로 툭툭 치더니 사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놈의 거처를 샅샅이 뒤져라. 먼지 하나라도 수상한 것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좋다. 사내들이 거친 함성을 지르며 강돌쇠의 오두막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돌쇠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노인을 피신시킬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강돌쇠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땅바닥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연하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 마님 살려주세요. 연하가 김대감의 안방에서 나오다 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연하의 손에는 화려한 놀이개 하나가 들려 있었고 연하는 그것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연하 쪽으로 쏠렸습니다. 김대감은 혀를 차며 발걸음을 연하 쪽으로 옮겼습니다. 천한 것들이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전연 먼저 끌어내서 본때를 보여라. 이것은 연하가 강돌쇠를 돕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것이었습니다. 강돌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으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연하에게 몰려간 사이 강돌쇠는 필사적으로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을 깨워 뒷산 동굴로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강돌쇠는 노인을 업고 뒷문을 통해 숲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다행히 김대감의 시선은 연하의 소동에 쏠려 있었고 숲은 어두워지고 있어 추격을 피할 수 있었지요. 숨가쁘게 산을 오르던 강돌쇠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대감 댁 마당에서는 연하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연하야,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다오. 반드시 너를 구하러 가마. 강돌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강돌쇠의 등에 엎인 채 그의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강돌쇠를 다독였지요. 슬퍼하지 마라, 돌쇠야. 저들의 악행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너의 희생과 저 소녀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마. 강돌쇠는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김대감과의 숨바꼭질은 끝이 났습니다. 정면 대결만이 남은 셈이었지요. 숲속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곧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강돌쇠는 동굴 깊숙한 곳에 노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옷가락지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강돌쇠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니,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그 순간부터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변화였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 동굴 안은 척척한 습기와 이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돌멩이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일정하게 울려 퍼졌지요. 강돌쇠는 동굴 입구에 몸을 바짝 붙인 채 밖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일렁이는 횃불의 행렬이 마치 거대한 불뱀처럼 구불구불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지요. 김대감의 사병들이 기어이 여기까지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강돌쇠의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한 손에는 무딘 낫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품속에 든 옷가락지를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질 때마다 연화의 비명소리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노인이 힘겹게 기침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안색은 어둠 속에서도 창백하게 비쳤으나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돌쇠야, 이제 숨기는 것도 여기까지인 듯 싶구나. 저들이 이토록 필사적인 것은 내가 가진 물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저들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니라.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으나 동굴 벽을 타고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노인은 품 안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내 강돌쇠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글씨조차 희미해진 상태였지요. 강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강돌쇠였으나 그 종이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원함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죽음과 맞바꾸어 지켜낸 상소문이다. 당시 김대감은 서북방의 군량을 가로채고 외국과 몰래 내통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지. 내 아버지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임금님께 올리려다 역적으로 몰린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상소문을 전달하려던 암행어사의 밀사였다. 노인의 충격적인 고백에 강돌쇠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줄 알았으나 두 사람은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에 함께 맞섰던 동지였던 것입니다. 강돌쇠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이가 갈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자가 김대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눈앞이 붉게 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밖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횃불의 불빛이 동굴 안쪽까지 들이쳤습니다.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칼날이 부딪히는 금속음이 정적을 깨뜨렸지요. 강돌쇠는 노인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동굴 입구로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김대감의 행동대장이자 관아의 포교인 최포교였습니다. 허허, 기어이 이런 쥐구멍에 숨어 있었구나. 강돌쇠, 이 천한 놈이 감히 나란 일을 방해하고 대감마님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니. 그 노인을 내놓고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느니라. 최포교의 비릿한 미소에 강돌쇠는 낫을 더 꽉 쥐었습니다. 최포교는 김대감의 충직한 사냥개로 과거 강돌쇠의 아버지를 압송했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강돌쇠는 그를 보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최포교는 강돌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노인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백어른, 아니 백대감이라 불러드려야 하나?
전직 암행어사께서 어찌 이리 초라한 몰골로 천민의 뒤에 숨어 계신단 말입니까? 대감마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옷가락지와 장부만 넘겨준다면 조용히 눈을 감게 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노인은 최포교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몸은 상하고 늙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무장한 사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지요. 최포교, 내 놈이 모시는 주인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이 옷가락지는 전하의 명이다. 어찌 일개 대신의 욕심과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죽더라도 진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노인의 말에 최포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최포교는 손을 들어 사내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퍼런 칼날들이 일제히 강돌쇠와 노인을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동굴안은 순식간에 살벌한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강돌쇠는 등에 닿는 노인의 온기를 느끼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을 지켜내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잇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허나 운명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달려드는 순간 강돌쇠는 낫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좁은 동굴 안에서 불꽃이 튀고 거친 함성이 울려 퍼졌지요. 강돌쇠의 어깨가 칼끝에 스쳐 피가 솟구쳤으나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적인 열쇠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포교가 비겁하게 노인을 향해 단검을 던졌고 그것을 몸으로 막아내던 강돌쇠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이 박히는 감촉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강돌쇠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노인의 이름을 부르짖었으나 목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지요. 사내들의 거친 손길이 강돌쇠의 팔다리를 짓눌렀고 쇠사슬이 살을 파고드는 서늘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최포교가 쓰러진 강돌쇠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천한 놈이 주제도 모르고 날뛰더니 꼴이 좋구나. 이제 대감마님 앞에 가서 내 놈이 저지른 짓을 낱낱이 고하게 될 것이다. 강돌쇠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노인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굴 안쪽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강돌쇠가 휘두르던 무딘 낫만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지요. 최포교 역시 당황한 듯 사내들에게 동굴 구석구석을 뒤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늙은 놈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분명히 여기 있었지 않느냐? 사내들은 횃불을 들고 동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으나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노인이 마지막 순간에 강돌쇠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다른 길로 빠져나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력자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최포교는 분풀이라도 하듯 강돌쇠의 복부를 구둣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놈, 늙은 놈이 어디로 갔는지 대라. 장부는 어디에 숨겼느냐? 강돌쇠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이 무사히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돌쇠는 이를 악물고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포교는 강돌쇠를 짐짝처럼 말등에 싣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돌쇠가 끌려온 곳은 김대감 댁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평소 김대감이 자신의 비리를 눈치챈 정적들이나 말 안 듣는 종들을 가두어 고문하던 악명 높은 장소였지요. 눅눅한 집더미 위에 던져진 강돌쇠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사방은 벽돌로 막혀 있었고 유일하게 뚫린 작은 창으로는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김대감이 직접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대감은 향료를 뿌린 비단 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대감의 뒤에는 고문 도구를 든 사내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강돌쇠, 너는 참으로 질긴 목숨을 가졌구나. 내 아비도 이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지. 그때 내 아비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더라면 너는 지금쯤 번듯한 집에서 살고 있었을 터인데 말이다. 김대감의 비아냥에 강돌쇠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정의를 지키다 돌아가신 곳에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김대감은 천천히 다가와 강돌쇠의 턱을 구둣발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옷가락지는 어디 있느냐? 백노인 그 영감이 너에게 맡겼을 텐데 내놓으면 당장이라도 너를 방면해 주마. 뿐만 아니라 평생 먹고 살 재물도 주지.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내가 아끼는 그 한여년의 목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김대감의 협박에 강돌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연하의 이름이 나오자 강돌쇠의 결연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연하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김대감은 강돌쇠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저놈을 고문틀에 묶어라. 입을 열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말고 살을 찢어라. 사내들이 강돌쇠를 거칠게 잡아끌어 차가운 형틀에 묶었습니다. 채찍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강돌쇠의 등 위로 뜨거운 불길이 일었습니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의식이 멀어질 때마다 아버님의 목소리와 연하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강돌쇠는 옷가락지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인과의 약속이자 아버님의 명예를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고문 끝에 강돌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강돌쇠의 귓가에 김대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은 이미 틀렸다. 내일 아침 저작거리에 매달아 본보기를 보여라. 그리고 그 한여년도 함께 처형하겠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감옥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채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의미 없는 어둠 속에서 강돌쇠는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피 묻은 손을 내밀어 강돌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으나 그 깊은 눈빛만은 강돌쇠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있었지요. 강돌쇠는 꿈속에서조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차가운 물 한 바가지가 얼굴에 쏟아지며 강돌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니 희미한 등불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머리카락과 멍든 얼굴을 한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간수의 눈을 피해 몰래 감옥 안으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강돌쇠의 상처를 닦아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오라버니, 정신이 드십니까? 저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으시다니요. 연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돌쇠는 겨우 입을 열어 연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고통보다 강돌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품 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돌쇠가 노인에게서 받았던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잡혀갈 때 백노인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하셨지요. 진실의 열쇠는 옷가락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이라고요. 연하의 말에 강돌쇠는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옷가락지 안에 숨겨진 마음이라니. 강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가락지의 안쪽 면에 아주 미세한 흠집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연하가 가져온 등불의 희미한 빛 아래에서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그것은 김대감의 비밀 장부가 숨겨진 지도를 암시하는 문양이었습니다. 강돌쇠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노인을 지켜야 한다는 선량한 의무감뿐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직접 이 부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이 솟구쳤습니다. 천민이라는 신분에 갇혀 세상의 불합리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예전의 강돌쇠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정의, 노인이 전해주려 했던 진실, 그리고 연하의 희생이 강돌쇠를 각성하게 만든 것이지요. 연하야, 울지 마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김대감 그자의 목줄을 죄는 것은 바로 나다. 강돌쇠의 목소리에는 전에는 없던 위엄과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돌쇠는 형틀을 묶은 밧줄을 몸의 반동을 이용해 조금씩 헐겁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으나 정신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지요. 강돌쇠는 연하에게 김대감 댁 뒤뜰 우물가에 숨겨진 비밀 통로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집에서 일하며 눈여겨보았던 곳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나가서 마을 어귀에 있는 백노인 어르신을 찾아라. 그리고 이 문양을 보여드려라. 어르신께서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계실 게다. 나는 여기서 김대감의 시선을 끌 테니 너는 안전하게 몸을 피해야 한다. 연하는 망설였으나 강돌쇠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다시 한번 강돌쇠의 손을 꼭 잡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강돌쇠는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썩은 집 냄새가 아니라 곧 다가올 심판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강돌쇠는 자신의 살점을 깎아내는 고통을 참으며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고 근육이 비명을 질렀으나 강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쇠의 눈빛은 거친 야수의 그것처럼 번뜩이고 있었지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억눌려온 천민들의 분노이자 어둠 속에서 진실을 지켜온 자들의 대반격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감옥의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돌쇠를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당히 서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기백 넘치는 한 사내의 모습이었지요. 사내들은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돌쇠는 피 묻은 가슴을 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동트기 전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의 처형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고 듬성듬성 모여든 백성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지요. 처형장 한가운데에는 피투성이가 된 강돌쇠가 무릎을 꿇은 채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강돌쇠의 등 뒤로는 거대한 칼을 든 망나니가 기괴한 춤을 추며 칼날에 술을 뿜어대고 있었지요. 강돌쇠의 고개는 힘없이 숙여져 있었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땅바닥의 흙먼지를 뚫어버릴 듯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청 위에는 김대감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옆에는 최포교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지요.
김대감은 마치 승리자라도 된 듯 호기롭게 소리쳤습니다. 이놈 강돌세는 대감댁의 재물을 탐하여 도주하고 나란 일을 방해하는 역적의 무리와 내통하였다. 그 죄가 무거워 오늘 이 자리에서 목을 베어 경계로 삼고자 하노라. 김대감의 외침에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돌세가 어떤 심성의 청년인지 아는 이들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으나 권력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김대감이 처형을 명하려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저 멀리서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번뜩이며 처형장을 덮쳤습니다. 사방에서 역졸들이 번개처럼 들이닥치며 김대감의 사병들을 에워싸기 시작했지요.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길을 터주었고 김대감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무엄한 짓이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암행어사를 운운한단 말이냐? 김대감의 호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역졸들의 사이를 가르며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가슴에는 마패를 번쩍이며 위엄 있게 등장했지요. 김대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며칠 전 강돌세가 목숨을 걸고 구했던 바로 그 피투성이 노인 백노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백노인이 아니라 조선의 정의를 수호하는 암행어사 백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 내 놈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거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구나. 왕명을 받들어 이 자리에 섰으니 내 놈의 목을 치는 것은 망나니가 아니라 바로 이 왕의 법도이니라. 백대감의 목소리는 산천을 울릴 정도로 위엄이 넘쳤습니다. 김대감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최포교 역시 칼을 떨어뜨리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백대감은 무릎을 꿇고 있는 강돌세에게 다가가 친히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강돌세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백대감을 바라보았지요. 돌세야, 고생 많았다. 내가 지켜낸 옷가락지가 기어이 진실을 깨웠구나. 백대감은 강돌세가 발견했던 옷가락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가락지 안쪽의 문양을 비추자 그것은 왕실의 비밀 인장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백대감은 품 안에서 김대감의 비리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돌세와 연하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지도가 가리키던 그 장소, 김대감 댁 뒷마당 비밀 창고에 숨겨져 있던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김대감은 서북방의 군량을 가로채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였고 사사로이 병기를 모아 역모를 꾀하였다. 또한 무고한 선비 강희를 죽음에 이르게 하여 그 가문을 멸문시키려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느니라. 백대감의 선포에 처형장은 환호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강돌세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아버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지요. 강돌세는 온몸의 기운이 다해 백대감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강돌세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진실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지요. 김대감 댁의 화려한 소슬대문은 이제 역졸들에 의해 굳게 닫히고 압수수색의 표식이 붙었습니다. 평소 거드름을 피우며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병들과 하인들은 굴비 엮이듯 엮여 관하로 압송되었지요. 김대감은 관복이 찢긴 채 개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수십 년간 쌓여온 한을 쏟아냈습니다. 김대감의 비밀 창고에서는 쏟아져 나오는 곡식과 음보화가 산더미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백성들의 피땀 어린 고열이었지요. 백대감은 그 재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김대감과 내통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최포규를 비롯한 탐관오리들도 줄줄이 포박되어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강돌세의 아버님인 강희의 명예회복이었습니다. 백대감은 전하의 교지를 받들어 강희의 관직을 복구하고 그가 충신이었음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강돌세는 이제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니라 충신의 아들이자 의로운 청년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관아의 마당에서 열린 재판에서 백대감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대감은 대역죄로 다스려 사약을 내리고 그 가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라. 또한 그를 도와 악행을 일삼은 무리들은 엄중히 문초하여 유배에 처하노라. 김대감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권력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발악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성난 민심의 파도에 묻혀버렸습니다. 강돌세는 처형장 한 구석에서 연하와 함께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하 역시 무사히 구출되어 강돌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으나 그 안에는 세상을 바꾼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돌세는 아버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산비탈에 쓸쓸히 놓여있던 작은 무덤이었으나 이제는 정갈하게 단장되어 있었지요. 강돌세는 백대감이 건네준 아버님의 유품인 낡은 붓한 자루를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편히 잠드소서. 아버님이 꿈꾸시던 공평한 세상이 조금은 가까워진 듯 하옵니다. 강돌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슬픔 대신 희망을 품어야 할 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대감은 그런 강돌세의 어깨를 묵묵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김대감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가문의 파멸이 아니라 조선 땅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의 사슬 하나가 끊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대감은 김대감의 배후에 있던 더 큰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강돌세는 그런 백대감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대감마님, 저 같은 천민의 말을 믿어주시고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백대감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강돌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를 살린 것도 이 나라의 진실을 구한 것도 바로 너의 선행이었느니라. 내가 그날 밤 나를 등에 업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승리도 없었을 것이야. 강돌세는 고개를 숙여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지독했던 김대감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악인은 제 죗값에 따라 사라졌고 선한 자들은 그 보상을 받는 정의의 역사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대지 위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강가에는 수양버들이 연두빛 잎새를 흔들며 봄바람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강돌세는 이제 낡은 머슴복 대신 단정한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대감의 추천과 전하의 특별한 배려로 강돌세는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관직의 길에 들어설 기회를 얻게 되었지요. 강돌세는 김대감 댁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작은 학당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탐욕의 장소가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꿈을 키우는 희망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강돌쇠는 직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아버지 강희가 생전에 강조했던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전수했지요. 그때 학당 문을 열고 연아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연아는 이제 대감댁의 종이 아니라 강돌쇠와 평생을 약속한 정혼자가 되어 있었지요. 연아의 품에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따뜻한 떡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아의 얼굴에서는 지난날의 고통과 공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행복한 여인의 화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라버니, 아이들이 배고파할 시간이라 간식을 좀 챙겨왔습니다. 백대감님께서 보내신 서찰도 함께 왔어요. 강돌쇠는 연아가 건네준 서찰을 펼쳐보았습니다. 백대감은 평안도 지역의 암행을 무사히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두 사람의 혼례 날짜를 자신이 직접 잡아주겠노라는 넉살 좋은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강돌쇠는 서찰을 읽으며 빙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연아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피비린내 나던 밤이 생각나느냐? 그저 살아남기만을 바랐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연아는 강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오라버니의 우직한 마음 때문이었지요.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작은 선행이 결국 우리 모두를 구한 것이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돌쇠는 품 안에서 소중하게 보관해온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가락지는 비밀 장부의 열쇠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는 소중한 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강돌쇠라는 청년이 보여준 것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행과 진실을 향한 꺾이지 않는 용기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악인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지지만 의로운 사람의 발자취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피투성이 노인을 구했던 한 청년의 용기가 어떻게 조선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웠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선의가 모여 거대한 기적을 만든다는 이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